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된 윤종록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2050년이 되면은 전 세계 인구가 100억 명을 돌파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만 현재 인구가 증가가 안 돼서 아우성이지 다른 나라들은 인구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골칩니다. 그런데 인구가 100억 명이 늘어난 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 100억 명의 인구가 100세를 살게 됩니다. 우리가 한 인간이 1년 사는 것을 1세라고 그러죠. 한 살이라고 그러죠. 근데 100억 명이 이 지구에서 100세를 산다. 곱해봤더니 1조 세가 되더라고요. 1조 세. 이제 지구가 1조 세를 지탱해 줘야 돼요. 만약에 지구의 역량이 1조 세를 지탱하지 못한다면 100억 명의 인구가 100세를 굉장히 힘들게 살 수밖에 없겠죠. 인간이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건강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프라이어리티 넘버 원,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100억 명이 이 지구상에서 서로 공기를 나눠 마시면서 부족한 물을 서로 나눠 먹으면서 100세를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한 번쯤 생각해 볼 주제가 아닌가. 그렇다고 본다면 이 주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다면 우리나라의 경제를 지난 50년간은 중화학, 지난 20년간은 정보통신, 이게 없었다면 대한민국 경제가 설당이 없었을 텐데 다행히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마저도 현재 우리나라에서 경쟁력을 잃게 된다면 그 다음 타자는 뭘로 먹고 살지? 대단히 중요한 이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100억 명이 100세 사는 세상, 트릴리언 man year, 1조 세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AD, BC 우리가 나누죠, 역사를. 저는 before TMI 이전의 지구와 TMI 이후의 지구를 우리가 한번 나눠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1조 세가 되면은 지구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휘청거리기 시작합니다. 이 휘청거리는 상태에서 생명과학이라는 주제를 가진 경제가 얼마나 중요하며 이 경제가 없이는 우리나라 경제가 과연 지탱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를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아하, 우리 경제는 무역 의존도가 대단히 높은 나라인데 1년 GDP는 수출 더하기 수입 곱하기 1.5 하면은 우리나라 1년 GDP가 딱 나와요. 그만큼 우리의 총생산은, 국내 총생산 GDP는 무역에 굉장히 의존도가 높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가 대표적으로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인데 무역이 출렁거리고 있어요. 이런 시점에 왔기 때문에 그럼 우리 경제를 도대체 어디에다 방점을 둬야 될까?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린다면은 이제는 생명과학이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차례다. 여러분 1973년에 중화학 입국 선언한 거 아시죠? 원유 한 방울 안 나는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중화학으로 먹고 살 거야. 철광석 단 1톤도 생산되지 않은 나라에서 바보 같은 결정했죠? 좋은 의미로. 이 바보 같은 결정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가 지난 50년간 버텨왔습니다. 이때 포항, 울산, 광양 이런 도시가 만들어지죠. 그리고 10년 후엔 1983년에 이제는 정보통신산업 입국 두 번째 나무를 심습니다. 그러면 1930년이 도대체 우리나라 정보통신산업이 얼마나 취약한 해였느냐? 이때 백색 전화 한 대 값이 그 지역의 아파트 한 채 값이었어요. 제가 백색 전화 하니까 여러분 하얀 색깔의 전화를 생각하셨죠? 그게 아니라
전화가 워낙 귀하니까 내가 소유하는 전화는 백색, 나라에서 빌려 쓰는 전화는 청색 전화였어요. 물론 유선 전화였죠. 그 당시에는 무선 전화가 없었으니까. 그 정도로 열악한 나라에서 감히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정보통신으로 먹고 살 거야 해서 정보통신 산업 입국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대전에다가 전자통신연구원, 애트리라는 연구원을 만들고 그 연구원을 차려서 거기다가 엄청나게 투자를 했고 거기서 세계에서 5번째로 전자교환기를 만듭니다. 이 2번째 나무 엄청나게 성공했고요. 아까 얘기했죠? 대한민국 전체 무역 흑자의 2배를 ICT 산업이 떠받쳐 주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2번째 나무가 현재 고목이 돼가고 있습니다. 고목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열매가 점점 수량이 줄어들고 있죠. 빨리 3번째 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그 3번째 나무가 어떤 나무를 심어야 될까? 저는 생명과학 입국. 빨리 심어라. 늦었지만은. 이 생명과학 하면은 의료, 제약, 식품 이 3가지를 합쳐서 생명과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번 주가 노벨상이 발표가 되는 주입니다. 지난 월요일 날 노벨상 발표됐죠. 노벨 생리의학상 누가 받았어요? mRNA라는 기술을 만든 2사람이 노벨상 수상을 했습니다. mRNA가 뭡니까? RNA는 다 아시죠? 리보핵산. 이 RNA 앞에 소문자 M이 붙어 있어요. RNA는 다 알겠는데 앞에 소문자 M이 뭐지? 소문자 M이 메신저란 뜻입니다. 메신저. 소식을, 정보를 전해주는 사람, 우체부 같은 역할이죠. 근데 mRNA라는 새로운 기술을 만든 사람이 이번 노벨상 수상자 공동 2명으로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 mRNA가 뭔가? 코로나 백신이 지금까지 방법으로 만들어졌다면 8년 걸려야 돼요. 바이러스가 인류에게 침투를 했을 때 그동안에 백신을 만들었는데 이런저런 거 다 실험해서 완전 안전성을 입증할 때까지는 미니멈 8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이번에 11개월 만에 완성이 됐죠. 완전히 다른 방법을 적용했습니다. 그동안의 백신은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왔으니 백신을 우리 몸에 투여해서 우리 몸이 그 백신이라는 고기를 먹고 힘을 내서 바이러스와 싸워. 이게 백신인데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8년이 걸렸는데 너무 급해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다가 물고기를 집어넣어주지 말고 백신을 직접 넣지 말고 우리 몸에다가 물고기를 잡는 방법만 알려주자.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방법만 메신저에다 적어서 우리 몸에다가 투여를 했어요. 우리 몸에서 메신저를 읽어보고 아하 물고기는 이렇게 잡는 거구나. 우리 몸에서 그 메신저를 읽고 지가 백신을 만들어내서 싸우게 하는 것. 완전히 다르죠? 그 기술을 개발한 자가 이번에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 기술은 안 보여요. 만질 수도 없어요. 이거는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다 끝나버렸어요. 그 안에 어마어마한 정보 처리 기술이 섞어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화요일 날 발표된 게 노벨 화학상 발표됐죠. 네, 이 노벨 화학상 발표는 어떤 기술이었느냐?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은 퀀텀 하면 양자란 뜻입니다. 네, 퀀텀 양자를 통해서 빛을 발산하는 기술을 개발한 자들입니다. 원자 세계에서 핵을 중심으로 전자가 막 돌죠. 그 안에 여러 가지 퀀텀이라고 하면은 점프하는 에너지대가 있습니다. 높은 에너지대에서 전자가 낮은 에너지대로 강제로 떨어뜨리면은 그 에너지 차이가 빛으로
변해버려요. 그 에너지 차이만큼 빛으로 변해버려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빛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 기술이 이번 노벨상에 수상이 됐는데, 이 기술도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거기서 강력한 빛이 나온 것을 활용해서 이제는 정말 극미세한 부분까지도 정확하게 표현해낼 수 있는 새로운 사진기, 새로운 현미경, 새로운 TV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에요. 그 기술을 잘 활용하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우리 눈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현상들을 정확하게 캐치를 하고 그거를 사진을 찍어서 우리 눈에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기술이 이번 노벨상 수상자의 기술이기도 합니다. 그다음 이번 주에 발표된 노벨 물리학상, 이거는 뭔가 봤더니 빛을 쏘이는데 10의 18승분의 1, 아마 상상이 안 가죠. 10의 18승분의 1초 동안에 빛을 잠깐 쪼여가지고 전자가 움직이는 것은 우리 눈에 안 보이죠. 워낙 빨리 도니까.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짧은 시간에 빛을 쫙 쏘였더니 전자가 움직이는 그 순간, 아, 전자의 위치가 여기 돌고 있구나, 그다음 여기 돌고 있구나, 이거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 자가 이번에 노벨상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이거조차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워낙 미세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부분들이 이번 주 노벨상, 노벨 과학상, 생명의학, 물리화학 세 가지죠. 이 세 가지가 이제는 하드 파워를 좌지우지하는 기술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죠. 우리 상상을 혁신으로 만드는 소프트 파워를 좌지우지하는 기술로 노벨상 수상자가 결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기술은 공교롭게도 생명과학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대단히 중요한 이 세 가지 기술 때문에 생명과학이 한 단계 완전히 점프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이번에 발표된 것을 보고, 아하, 앞으로 생명과학의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진행될 수 있겠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제가 거시적으로 한번 살펴본다면은 전 세계 GDP가 총 얼마라고 그랬어요? 88조라고 그랬죠? 그런데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ICT라고 그랬죠? 이 ICT 시장은 전 세계 시장이 4조 달러밖에 안 됩니다. 88조 달러 중에서 4조 달러가 전 세계 ICT 시장인데 이 4조 달러의 8%를 대한민국이 차지하고 있고 그게 대한민국 경제를 현재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생명과학 시장은 도대체 얼마나 클까? 봤더니 의료보건 4조,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전 세계 ICT 시장이 4조라고 그랬죠? 또 제약 4조, 그리고 먹는 거, 식품 10조, 합하면 얼마입니까? 18조죠? 우리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ICT가 4조인데 이거 다 합했더니 4배가 넘어요. 근데 ICT는 4조 달러 되는 시장에서 우리가 8%를 차지하고 있다고 그랬죠? 우리나라 최고의 엘리트들이 한때 의과대학 안 가고 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과 갔잖아요. 얘네들이 4조 달러 시장에서 8%를 차지하는 원동력이 됐어요. 근데 지난 20년간 최고의 엘리트들이 의과대학 보내놨죠? 의대, 약대 보내놨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전 세계 18조 되는 생명과학 시장에서 몇 퍼센트를 차지해 왔을까요? 아까 ICT는 8%라고 그랬는데 겨우 1%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ICT처럼 8배, 8%로 높이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경제 미래 없다. 저는 아주 단언합니다. 자,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여러분, 아하, 이렇게 큰 시장인데 우리가 그동안에 뭐 하고 있었지? 우리 의과대학 보낸 친구들이 졸업하면은 99%가
의사하러 가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의료 서비스 세계 넘버원입니다. 그러면은 의료 서비스가 넘버원이면은 의료 산업이 못해도 3등, 4등, 5등은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의료 산업은 OECD 시장에서 저 밑에 있습니다. 이거를 저 위로 의료 서비스만큼 끌어올리는 것, 서비스가 넘버원이니까 의료 산업도 넘버 5 안으로 끌어올리는 것, 대단히 중요한 순간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지구가 34억 년 됐습니다. 근데 인간이 지구에 살기 시작한 게 넉넉 잡아서 한 10,000년만 잡더라도 지난 10,000년 동안에 인구가 얼마까지 늘어났느냐? 겨우 10억 명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10억 명이 도대체 몇 세까지 살았느냐? 평균 30세 살았습니다. 10억 명이 30세 살았으니 곱해보면은 300억 맨이어가 되겠죠. 이거를 조로 따지니까 0.03조세예요. 지난 10,000년 동안. 그런데 지난 100년 전에 독일의 하버가 질소 비료를 개발합니다. 독일의 하버가 질소 비료를 생산하면서 드디어 생산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비만 때문에 고생 많으시죠? 독일의 하버가 질소 비료 만들어낸 이유 때문에 여러분이 비만 걱정해요. 그 전에 인류는 비만이라는 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난 100년 사이에 세계 인구가 60억으로 늘어나요. 그리고 평균 수명이 50세. 곱해봤더니 얼마입니까? 3,000억 조세죠. 3,000억 세죠. 0.3조세가 되려. 지난 10,000년 동안 지구는 겨우 6억 명 이상 늘릴 수가 없어요. 워낙 척박한 지구니까. 그래서 독일의 하버의 질소 비료에 의해서 100년 사이에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리고 앞으로 30년간 100억이 되죠. 그런데 이 100억이 100세를 살기 때문에 1조세가 됩니다. 지난 10,000년간의 역사를 본다면 9,900년 동안은 6억으로 거의 수평으로 가다가 지난 100년 사이에 60억으로 올라갔다가 앞으로 30년 사이에 거의 피크치로 올라갔죠. 우리가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것이 불과 100여 년 사이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에서 세 번째로 넘어가는 이 순간에 어마어마한 생명과학에 대한 어마어마한 투자와 생명경제가 어마어마하게 성장할 거다.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경제 어디로 갈까? 여러분 100억이 100세를 산다 하면 여러분 굉장히 행복한 유토피아가 오겠군. 그러나 인간이 65세를 넘어가는 순간 18세 이하의 젊은이에 비해서 의료의 손길이 25배나 늘어납니다. 65세가 넘어가면 25배나 늘어나요. 그런데 100세까지 산다니 전 국민의 45%는 젊은이에 비해서 25배나 많은 의료의 손길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의사가 한 50배 늘어나야 돼요. 간호원도 한 50배 늘어나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따라서 이 문제를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ICT 이런 걸 통해서 바이패스 해줘야 돼요. 그래서 불편한 노후,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생산량을 늘려야 되죠. 그냥 5%, 10% 늘리는 게 아니라 50%, 60% 생산량을 늘리지 않으면 안 돼요. 어마어마한 환경 파괴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돼요. 이 두 번째 문제, 아울러서 항상 기아에 시달릴 수 있는 세 번째 문제, 이 세 가지를 앞에 놓고 본다면 대단한 재앙일 수 있다. 이 재앙일 수밖에 없는 것을 축복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앞으로 생명과학이 가져야 될 길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미리 예견하고 세계경제포럼, 아마 여러분 다보스 포럼으로 유명한 세계경제포럼,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2018년 11월 달에 바이올로지컬 센츄리를 선언합니다. 이제 생명과학의 시대가 왔어 라고 선언했어요. 근데 세계경제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이 왔다라고 선언한 것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런데 그보다도 앞서서 더 일찍 선언한 게 생명과학의 시대가 왔어, 바이올로지컬 센츄리를 선언했어요. 4차 산업혁명 선언한 거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그보다 훨씬 중요한 바이올로지컬 센츄리를 선언한 이 내용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 골자가 뭐냐? 바이올로지컬 센츄리가 왔다라는 제1번 이유. 이제 세상은 질병과 직접 싸우는 세상은 이미 끝났어. 우리 이제 질병과 직접 싸우지 않을 거야. 대신에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알아서 차단시킬 거야. 앞으로 생명과학이 이렇게 바뀝니다. 지금은 어때요? 의과대학 들어가면 뭐예요? 환자가 발생했다. 진단해보자. 이게 문제군. 이게 해결하자. 이게 그동안의 의료 기술이었다고 본다면 앞으로는 몇 년 후에 당신은 이런 병에 걸릴 가능성이 80%야. 따라서 지금부터 이런 음식을 피하고 이런 음식을 먹어야 돼. 이런 운동이 필요해. 이런 백신이 필요해. 미리 프리벤티브, 예방의학이 엄청나게 발전할 수밖에 없을 거다. 두 번째가 컴퓨터 기술이 워낙 발전해서 이제는 컴퓨터의 도움에 의해서 의료산업이 획기적으로 도약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컴퓨터 도움으로 의료산업을 혁신하자. 세 번째 이유가 이제 유전자 공학이 컴퓨터 기술에 의해서 인간의 지놈 분석하는데 옛날에는 3개월, 4개월 걸렸고요. 비용만 해도 10억, 20억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단 100달러. 단 100달러에 1시간이면 유전 분석이 딱 끝납니다. 누구의 도움으로? 컴퓨터의 도움으로. 따라서 이 컴퓨터의 도움으로 의료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이 한 단계 점프를 하게 되는데 이 생명과학도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죠. 아울러서 맞춤형 식품. 이제는 여러분 양복 맞춰 입을 때 대중소 중에서 하나 골라 입어. 이 시대는 지났습니다. 지금 여러분 병원에서 약 드시죠? 병원에서 여러분께 처방한 약은 대중소 중에 하나 네 골라 입어. 너는 중이야. 나는 키가 워낙 작아가지고 소 중에서도 더 작은 걸 입어야 되는데 너는 작으니까 소 입어. 그거 입어야 돼요. 근데 앞으로는 맞춤형 식품, 맞춤형 의학. 그냥 똑같은 아스피린 한 도수를 먹는 게 아니라 당신은 요만큼만 먹어야 돼. 당신은 아스피린에다가 이걸 섞어서 먹어야 돼. 사람마다 처방이 각각 다르게 나갈 수밖에 없다. 이게 어마어마한 트렌드의 변화인데 새로운 기술에 의해서 이게 가능해졌어. 따라서 바이올로지컬 센츄리가 새로 시작되는 거야. 이게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발표한 겁니다. 2018년 11월 달에 제가 큰 것 3개만 얘기했는데 이 7가지 이유 때문에 바이올로지컬 센츄리가 왔어. 하나하나 들여다봐. 내 말이 틀렸니? 이 얘기를 세계경제포럼에서 어나운스한 겁니다. 이때 전 세계 전문가들 150명이 동원이 돼서 이 프로젝트가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150명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읽어봤어요. 한국 사람이거나 한국 사람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충격받았습니다. 세계에서 의료 서비스 넘버1인 나라에서 세계경제포럼이 전문가를 150명 불러다가 이걸 선언했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너무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의료 서비스는 세계 넘버1인데 왜 의료 산업은 OECD 중에서 꼴찌 그룹에 속해 있는가?
최고 엘리트들이 의과대학 30년간 보내놨는데 97%의 졸업생들이 의료 서비스로 가죠. 나머지 3%가 기자, 정치인 이런 식으로 갔고 나머지는 전부 의료 서비스다. 연구 산업으로 가는 인력이 맥시멈 3%, 너무 적더라. 저는 의대 정원의 30%를 늘려라. 지금 현재보다도 늘린 정원은 졸업하고 의사하는 정원이 아니라 현재 정원 100% 의사하는 정원으로 나가니까 이 30% 정원은 연구하는 의사로 트랙을 바꿔라. 트랙을 새로 만들어 주어라. 현재 100%는 이대로 가고 30%는 옆으로 바이패스해서 연구하는 의사 트랙을 만들자. 그러려면은 이 30%가 연구하는 의사가 되려면은 생명과학 연구소가 필요하겠죠. 정부에서 대형 병원에서 거대한 생명과학 연구소를 만들자. 아까 우리나라가 정보통신으로 먹고 살자고 그래서 대전에 전자통신연구원을 만들었죠. 거기서 세계 5번째로 전자교환기를 만들었고 반도체 산업을 이끌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CDMA 들어보셨죠? 무선통신 전 세계 2개의 표준이 있습니다. 그 하나의 표준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습니다. CDMA. 이 표준을 우리나라 전자통신연구소에서 만들었어요. 미국의 퀄컴사하고 같이. 이 CDMA라는 기술을 이용하는 전 세계 이용자들, 무선통신 이용자들은 우리나라의 미국 퀄컴의 로열티를 꼬박꼬박 내고 있죠. 마찬가지로 생명과학연구소도 대폭 늘려서 30% 늘어난 우리 젊은이들이 그 트랙에서 연구를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래서 아까 전자통신연구소에서 전 세계 무선통신 표준인 CDMA를 장악했던 것처럼 여기서 새로운 노하우를 만들고 노벨 생리의학상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명 연장이라는 재앙을 축복으로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앞으로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할 거다. 지금 우리나라가 반도체 경제 때문에 미국에서조차도 중국에서조차도 우리나라를 대우해주고 있죠. 마찬가지로 생명과학이라는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한 번 더 거듭나지 않으면은 우리나라 경제 설 땅이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어서 맞춤형 의학과 유전자 공학이 이제는 대세가 되어야 됩니다. 유전자 편집 기능, 에디팅이라고 그러죠. 신문만, 방송만 편집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생명과학 연구실에서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편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네덜란드 가면은 토마토의 종류가 630종이나 돼요. 여러분 토마토 종류가 630종이에요. 630종이 진 정보가 조금씩 다 달라요. A라는 토마토는 당뇨 환자들이 먹어야 될 토마토예요. B라는 토마토는 망막에 시신경이 안 좋은 사람들이 먹어야 될 토마토예요. 이 토마토를 통해서 당신은 이 병에 걸릴 가능성이 있으니 지금 이 토마토를 미리 먹어둬. 몇 년 후에 당뇨 환자가 1명 증가할 것이 그 토마토를 먹은 것 때문에 당뇨 환자가 발생 안 했어요. 사회적인 비용이 줄어들겠죠? 네. 앞으로 이런 세상이 옵니다. 그 토마토 씨앗 1g의 가격이 얼마냐? 제가 네덜란드 가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 토마토의 씨앗 1g의 가격이 금 1g과 똔똔이에요. 똑같아요. 네덜란드에서 파프리카 씨앗 1g의 가격이 얼마냐? 금 2g과 같아요. 그런데 그 씨앗을 우리나라에다 심어서 토마토가 생산이 되면은 그
그 씨앗을 또 받아서 심잖아요. 싹이 안 나와요. F2 유전을 안 되게 만들어놨어요. 편집이 그렇게 돼 있어요. 토마토 씨앗의 편집이 얘는 편집이 F2 유전이 안 되게 딱 편집이 돼 있어요. 다음에 그 토마토 씨앗이 필요하면 다시 또 네덜란드에서 사와야 돼요. 전 세계에서 유전자 편집을 가장 잘하는 나라 네덜란드. 이 네덜란드의 면적이 우리나라 경상남북도 면적입니다. 우리 남한이 10만 제곱킬로미터, 경상남북도가 4만 제곱킬로미터, 네덜란드가 4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설명드린 이런 기술에 의해서 현재 네덜란드가 1년에 해외에 내다 파는 농업 수출 총액이 미국 다음으로 2등입니다. 우리나라의 15배입니다. 경상남북도만한 땅에서 우리나라의 15배나 되는 농업 수출을 해요. 미국 다음으로 2등이에요. 자, 이쯤 되면은 생명과학이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가. 생명과학이 넓은 땅덩어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과학기술의 집약체인가, 이런 거를 여러분이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는 개인 맞춤형 의학이 실현이 됩니다. 이제 병원에 가면은 이 약 하나를 딱 주는 게 아니라 정확한 처방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정확한 그 처방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대중소 양복을 중에 하나 골라 입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몸에 딱 맞는 양복을 입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얘기대로 TMI 시대가 되면은 1조세 시대가 되면은 70%의 식량이 더 필요합니다. 만약에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70%를 더 증산하려면은 우선 땅이 없어요. 우선 땅이 있다 한들 어마어마한 환경 파괴를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스마트 농업, 소위 말해서 디지털 농사, 디지털로 농사를 짓는 스마트 농업에다가 이제는 식품이 단순히 에너지를 공급하는 수단이 아니라 내가 이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이 음식 안에는 이미 에너지 원인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플러스 약 성분이 포함이 됩니다. 천연 식품이. 그 약이 이미 들어오기 때문에 나는 에너지원으로서의 푸드로 그동안에 우리나라가 수출을 했다면 네덜란드는 No! 우리는 그게 아니야. 우리 식품은 에너지원은 당연한 거고 아까 얘기했듯이 당뇨 환자들이 먹을 수 있는 약 성분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어. 이게 앞으로의 농업의 경쟁력이에요. 농사가 이제는 물 조금 더 주고 비료 더 줘서 한 5% 정도 더 증산해야지 이게 농업이 아니에요. 이거는 재래식 농업 개념입니다. 네덜란드나 이런 선진 농업은 에너지는 당연한 거고 네 몸에 필요한 이거를 같이 집어넣어서 생산할 거야. 여러분, 소를 길러서 1톤의 고기를 생산하려면 3년간 기르게 됩니다. 3년간. 소 한 2-3마리를 길러야겠죠. 그 2-3마리가 3년 동안에 먹는 양이, 물의 양이 15,000톤이 필요합니다. 소가 직접 먹는 것, 그다음에 소 먹이를 위해서 또 물을 줘야 되겠죠. 키우기 위해서. 이거 다 합쳤더니 일반 천연 환경에서 1톤의 소고기를 만드는데 3년에 걸쳐서 15,000톤의 물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알레프라는 회사에서 실험실 안에서 소 갈비뼈를 채취해가지고 안에서 배양을 하죠. Cultivated food라고 그럽니다. 배양육. 실험실 안에서 배양을 했더니 불과 3개월 만에 150톤의 물만 필요로 하는데 3개월 만에 1톤의 고기를 만들어 냅니다. 얼마나 소중한 기술입니까? 일본의 미쓰비시는
중공업 회사죠. 자동차 만들고 기계 만드는 회사였는데 미쓰비시가 이 회사에 좀 투자를 해야겠어. 그 네덜란드 조그마한 벤처인데 알레프에다가 지분의 51%를 투자를 해버렸죠.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환경이나 이런 사회적인 비용을 농업이 얼마나 잘 해소해 주느냐, 이게 앞으로 농업, 생명과학에 가는 길이에요. 우리 농대에서 가르치는 것들, 이렇게 하면은 병균이 좀 덜 생기더라, 이렇게 하면은 이런 비료가 들어가면은 콩이 더 빨리 증산이 되더라, 이런 개념의 농업이 아니에요. 그거는 당연한 거고, 어떻게 하면은 이 식품이 우리 몸에 선 기능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식품을 만들어내느냐. 토마토만 해도 630종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나라들이 생명과학을 지배를 하게 되는 거고, 그 작지만 강한 나라를 다른 나라들이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이 분야에 우리가 지금 발을 디디지 않는다면. 아까 얘기했죠? 네덜란드 태평양 동쪽 끝까지 가면은 샌프란시스코가 나옵니다. 거기에 실리콘밸리가 있죠. 네. 지중해 동쪽 끝까지 가면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실리콘밸리, 이스라엘의 텔아비브가 나옵니다. 북해 끝까지 가면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이 나오고요. 거기에 전 세계의 가장 큰 식품의 메카, 푸드밸리가 있습니다. 푸드밸리. 여러분 실리콘밸리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어느 나라? 미국. 어느 주? 캘리포니아. 어느 도시? 산호세. 어느 대학? 스탠포드. 여기까지 모르신 분 아무도 안 계세요. 그러나 아까 얘기했듯이 ICT 시장의 4배나 되는 식품, 의학, 제약, 그거를 대표하는 푸드밸리가 어느 나라에 있느냐? 네덜란드에 있어요. 어느 도시에? 와게닝겐에. 어느 대학이 있어요? 와게닝겐 유니버시티. 이 와게닝겐 대학은 세계에서 생명과학 넘버원입니다. ICT 넘버원이 스탠포드라면은 생명과학 넘버원이 바로 이 와게닝겐 대학입니다. 이 와게닝겐 대학은 여기 있는 전북 혁신도시에 있는 것과 똑같은 도시입니다. 네덜란드의 농촌진흥청, 식품과학연구소, 축산연구소 전부 와게닝겐 대학, 와게닝겐 도시로 옮긴 다음에 네덜란드에는 가장 유명한 농과대학 3개를 같이 섞어버렸어요. 그래서 와게닝겐 대학을 만들었어요. 어찌 보면 우리 전북 혁신도시하고 너무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그냥 university라고 안 부르고 U&R 이라고 부르는 대학이 바로 와게닝겐 대학입니다. 와게닝겐 유니버시티가 아니라 와게닝겐 유니버시티 and 리서치, U&R. 20년 전에 만든 대학인데 이 대학 덕분에 전 세계에서 유명한 식품회사 1,500개 식품회사의 연구소가 이 와게닝겐이라는 인구 30만도 안 되는 조그마한 도시에 전부 몰려 있고요. 거기서 전 세계 식품의 메카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세계 최고의 특허와 기술 하나만 가지고도 땅덩어리는 우리나라에 비해서 훨씬 적지만은 세계 2등 농업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전라북도가 여러분이 어디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든지 간에 여러분이 하는 일이 생명과학이라는 쪽으로 단 1도라도 앵글을 옮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마침 농촌진흥청을 포함해서 생명과학 관련 연구소들이 여기에 포진돼 있으니 적어도 아시아의 푸드밸리 이거를 새만금과 연결을 해서 대한민국 경제 지난 50년간 포항, 울산, 광양에서 먹여 살렸어. 지난 30년간 대덕단지, 구미 전자단지에서 우리나라 먹여 살렸어. 앞으로 30년간은 누가 먹여 살릴까? 생명과학의 메카인 전라북도에서
아시아의 푸드 밸리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대한민국 앞으로 30년의 미래를 여기서 책임질 거야. 포항, 울산, 광양, 구미 이게 지난 50년간의 유물이었다면 앞으로 30년간의 새로운 유물은 여러분의 이니셔티브를 쥐고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울러서 생명이 자라는 텃밭 중에 하나가 산과 강과 평야가 있다면 마지막 가장 중요한 텃밭 중에 하나가 여기 나와 있는 갯벌입니다. 여러분 갯벌 가면 더럽죠? 야 아름다운 모래사장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여기가 갯벌이지? 그러나 전 세계를 돌아다녀 봤더니 갯벌이 대단위로 조성되어 있는 데가 딱 5군데밖에 없어요. 우리는 천지가 갯벌인데 전 세계를 들여다보는 바다하고 육지가 다 있는 곳에 거의 대부분이 절벽 아니면 모래예요. 갯벌은 5군데밖에 없어요. 그 5군데 갯벌 중에서 가장 면적이 넓고 가장 끈적끈적한 갯벌이 어느 나라 갯벌이냐? 대한민국 갯벌입니다. 우리는 더럽다고 했지만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면적, 머드 함량이 가장 높은 갯벌이 우리나라 갯벌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립갯벌연구소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군산에 있어요. 제가 미래창조과학부 차관 시절에 군산 갯벌연구소를 갔습니다. 가서 그 사실을 알았어요. 세계에 5군데밖에 없구나. 면적이 우리나라에 가장 크고 머드 함량이 넘버1이구나. 그래서 그 연구소에다가 질문을 했어요. 왜 똑같은 조기가 우리나라 서해안에 잡힌 조기는 맛도 좋고 값도 비싼데 저 중국에서 잡힌 조기는 더 크지만은 맛도 없고 값도 쌀까? 그 답이 갯벌에 있더라고요. 이야, 우리나라 갯벌이 이렇게 좋단 말인가? 그러면은 전 세계 갯벌 코드 넘버를 매겨라. 타이들랜드 1, 타이들랜드 2, 3, 4, 5. 우리나라가 면적도 넓고 머드 함량도 1번이니 타이들랜드 1 대한민국 갯벌로 만들어라.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나는 모든 수산물은 메이드 인 코리아 빼. T1으로만 붙여라. 여러분 아웃도어 옷 사러 나가서 K2가 붙어 있으면 비싸도 사죠? 인도에서 히말라야를 봤을 때 2번째 봉우리 K2가 가장 아름다운 봉우리예요. 그래서 K2 마크로 심볼을 만들었죠. 대한민국 모든 수산물은 T1으로 붙여라. T1이 뭔데? 아, T1이라는 건 대한민국 갯벌인데 이러이러한 유기물 함량이 높고 여러 가지 그 갯벌의 어드밴티지가 가장 높은 데니까 여기서 나온 거는 틀림없어. 저는 이렇게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육지의 허파가 어디입니까? 아마존 정글이죠. 아무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아하, 육지의 허파는 아마존 정글이야. 그러면은 바다의 물을 정화하는 바다의 콩팥이 어딜까? 대한민국 갯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어드밴티지를 활용한다면은 더군다나 해양 생태계의 80%가 갯벌에 몰려 있습니다. 이 갯벌도 생명과학, 특히 식품과학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어마어마한 우리의 큰 어드밴티지가 되고 우리 전라북도, 전라남도 포함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갯벌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것들 이걸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생명과학이라는 게 경제의 미래다.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근데 정말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이 사회에서 존경받았던 이어령 교수가 마지막 2년간 암 치료를 거부하고 자연사 하셨죠. 그 2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생각을 하셨겠죠. 돌아가시 직전에 그분의 입에서 나온 의미 있는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생명자본주의 시대가 올 거야. 그분이 마지막 남긴 메시지입니다. 그분은 생명과학자도 아니고 정보통신공학자도 아닙니다. 평생 인문학으로 사셨지만은
그분이 남긴 인사이트에 정말 의미가 담긴 마지막 인사이트, 생명 자본주의가 온대요. 어찌 보면은 100세 시대를 살게 되면은 마지막 몇 년 사이에 평생 벌어던 돈을 자기 마지막 몇 년간 건강 유지하는 데 다 쏟아붓고 나갈지도 모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아하, 생명과학에 누가 더 많은 솔루션을 가지고 있고 많은 특허를 가지고 있고 많은 제약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고, 전라북도는 좋은 강과 평야와 갯벌, 이 세 가지가 생명이 사는 온실이죠. 필요 충분 조건을 다 갖춘 데가 바로 여기지 않겠는가. 저는 앞으로 세 번째 나무, 중화학입국, 정보통신산업입국, 생명과학입국이라는 세 번째 나무를 심어서 여기에서 우리나라가 1초세 시대에서 뒤따라가는 게 아니라 앞에서 견인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는다면은 우리나라가 천신만고 끝에 세계 10위까지 올라왔다가 내려갈 일밖에 없을 거 아니겠는가. 10위 안에 한 자릿수로 올라가려면은 저는 생명과학이라는 부분에서 분명한 헤게모니를 잡고 가야 된다 해서 늦었지만은 1초세 시대를 대비해서 생명과학 입국 설립자 나라국자 해야 된다. 그리고 의료제약식품 산업을 경제 주력 산업으로 이끌어야 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생명과학 입국에 앞서서 정보통신 산업 입국 선언하면서 정보통신부를 만들었어요. 정보통신은 모든 과학의 한 조각이에요. 빗자로 말하면 8개 중에서 한 조각이 정보통신 과학기술인데 그 한 조각을 떼어내서 중요하기 때문에 정보통신부를 만들었고, 그 덕분에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우리 무역 흑자의 2배를 거기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저는 그 빗자 8조각 중에서 또 한 조각, 생명과학이라는 한 조각을 꺼내서 정보통신부를 만들었던 것처럼 생명과학부를 하나 만들면 어떨까? 부 차원에서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서 이걸 가지고 대한민국 경제 미래를 살리자.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인력 양성이랄지 융합, 규제 완화 이런 부분이 같이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2002년에 KT에서 이 비즈니스 사업 본부장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맨 먼저 제안한 게, 그 당시에 KT 본사가 경기도 분당에 있었는데 서울대학교 분당병원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 분당병원 찾아가서 앞으로 생명과학 시대가 올 텐데 이제 원격 의료 좀 합시다. 사람이 아플 때마다 병원에 가는 것 맞지 않지 않습니까? 가정마다 초고속 정보통신망이 공급이 돼 있는데 이거 놀리면 뭐합니까? 해서 시범적으로 서울 분당병원 앞에 시니어 타운이 있습니다. 거기 계신 어르신들 집단하고 분당병원 간에 네트워크를 만들고 거기다가 무선으로 그 건강 진단하는 장치를 두고 시범 사업을 한 게 2002년입니다. 21년 흘렀죠. 지금 현재도 내 데이터가, 의료 정보가 네트워크를 타고 병원 밖으로 나가는 순간 불법입니다. 우버 아시죠? 우버가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현재 불법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뭔가 해보고 싶어도 대한민국에서 할 수가 없어요. 동남아 가서 합니다. 의료 원격 진료도 우리나라에서 할 수 없어요. 베트남 가서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적인 지원이 따르지 않고서는 제가 방금 얘기한 것도 하나의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자동차의 속도는 뭐가 결정합니까? 튼튼한 엔진 필요하죠? 엔진이 튼튼해야 됩니다. 당연한 일이겠죠? 자, 엔진 튼튼하면 다 합니까? 차가 너무 무거운데 가벼워야 됩니다. 이 두 개면 다 합니까? 타이어에 펑크가 나 있는데 타이어 압력이 빵빵해야 됩니다.
이 세 개면 답니까? 로드 컨디션이 엉망인데 길이 잘 닦여야 됩니다. 이 네 개면 다인 줄 알았더니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신호체계가 물 흐르듯이 연결이 안 되고 있어요. 이 자동차의 속도는 방금 내가 얘기한 5개의 합이 아니라 곱입니다. 4개가 1이고 하나가 0이면 자동차의 속도는 0.1 아니에요. 0이에요. 다 잘 돌아가는데 타이어에 펑크 났어요. 속도 0.1이에요? 0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지향하는 소프트 파워 세상, 생명과학 세상, 이 세상은 과거에 원료를 사다가 제품 잘 만들어서 내다 파는 하드 파워 세상과는 달라요. 하드 파워 세상은 아까 내가 얘기한 5가지의 곱이 아니라 합이에요. 합이기 때문에 속도가 어느 정도 나요. 그러나 소프트 파워 세상, 과학기술과 두뇌로 움직이는 세상은 아까 얘기한 5가지의 합이 아니라 곱이에요. 4개가 1이고 하나가 0이면 속도가 바로 0이에요. 5가지의 하모니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하드 파워가 강한 세상에서 우리가 1등 했지만은 소프트 파워 세상이 왔다. 소프트 파워 세상에서는 아까 얘기한 5가지가 다 1이 되지 않으면 속도 안 난다. 오늘 주제인 생명과학 영역도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미세한 영역들, 그게 데이터라는 부분과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드 파워 세상이 아니라 소프트 파워 세상이죠. 그래서 앞으로 소프트 파워 세상에서는 방금 내가 말씀드린 엔진 자체의 무게, 타이어의 압력, 로드 컨디션, 잘 흐르는 신호 체계, 단 한 가지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속도는 바로 제로예요. 아무리 과학기술이 생명과학이 발전했다 한들 주제가 따라주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피하고 동남아, 몽골 다 넘어가 버리죠. 이런 부분들이 하모니를 잘 이루는 가운데 제가 말씀드린 생명과학 입국이 설 땅을 찾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이제는 하드파워 중심에서 상상력이 혁신을 이끌어 나가는 소프트파워, 그 영역 중에서도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단 1도라도 생명과학적으로 앵글을 틀어서 4, 5년 후에는 많은 진천이 새로운 방향으로 여러분이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 얘기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